자, 이제 일본입니다. 여진 봤고요. 자, 일본인데요. 일본과의 관계는 제가 지금 다 이 조직을 통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임진왜란 계기로 해서 이렇게 변화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살펴봤는데, 요게 이제 전쟁 끝났으니까 여러분들 뭐 천천히 원수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복권되는 계기, 다시 복원되는 계기가 뭐였냐면, 여러분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사람은 누구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잖아요. 근데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나서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뒤를 잇는 사람이 누구냐면 에도 막부를 열게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같은 경우에는 임진왜란에 나는 참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도요토미 히데요시하고 라이벌 관계였거든요. 나는 참여하지 않았다. 나는 임진왜란, 난 죄 없다. 나는 조선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 라고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권이 무너지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 에도 막부가 들어서면서 어떤 화해 요청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이제 이 외교가 수복이 됩니다. 그 수복이 되었던 그 조약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기유년에 맺었던 약조, 기유약조라 그래요. 이 기유약조는 이제 1609년도 체결하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광해군 이때 기유약조, 다시 이제 일본과의 그 외교 관계가 복권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여기 기유약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통신사를 이제 일본에 보내게 돼요. 다시 보냅니다. 그 이전에도 보냈었는데 이제 전쟁이니까 못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통신사의 역할이 뭐냐? 우선 이 통신사의 이 문화 전파의 어떤 양상을 보면 이건 이런 스타일이에요. 중국, 그 다음이 조선, 그 다음이 일본. 자, 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 역할. 자, 조선이 일본으로 이렇게 문화를 전파해주는 어떤 역할. 이게 바로 통신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통신사는 여러분들 선진 문물을 전파해주고요. 선진 문물을 전달해주는 어떤 그런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일본의 지금 막부 정부잖아요. 막부. 그죠? 그 막부의 어떤 권위를 또 인정해주는, 막부의 권위를 또 인정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이 통신사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통신사 말고 이제 뒤에 나오는 수신사라는 사절단이 있어요. 이거 좀 비교를 좀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짜잔, 짜잔. 제가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수신사입니다. 수신사. 이 수신사는 여러분들 개항 이후에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절단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서양의 문물을 일본으로 들어오면 그 일본에서 바로 조선으로, 여기서는 이 모양이에요. 이 모습이에요. 즉 문화의 전파의 흐름이 바로 일본에서 조선으로 흘러오는 역할. 다르죠? 아까 이 통신사 같은 경우는 조선에서 일본으로 지금 문화가 전파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통신사가 해주고 있는 반면에 이 수신사는 거꾸로예요. 거꾸로. 일본에서 조선으로 이 문화가 전파되는 그런 역할들을 지금 이 수신사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서양 문물들, 이런 서양의 어떤 문물들을 또 수용하는, 서구 문물을 수용하는, 서구 문물들을 수용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 통신사는 전달했고 수신사는 받아오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교류는 이렇게 돌고 도는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옛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여러분들 일본 소니 이건 뭐 세계 최고였어요. 정말 이제 메드 인 재팬 이건 로망이었어요. 정말 메드 인 재팬은 정말 로망. 이거 하나 갖고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맨날 메드 인 코리아만 찾고 있어. 왜 메드 인 코리아 이렇게 없는 거야? 이 정도로 이게 바뀌는 거야, 이게. 저는 이거 보면서 이 통신사와 수신사였던 그 흐름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본도 지금 너무 당황해하고 있잖아요. 이제까지 이 한국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자신들이 지도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거꾸로 오히려 자신들은 정체되고 한국은 다이나믹하게 쭉쭉쭉쭉쭉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 보면서 스스로 당황해하고 있잖아요. 그죠? 당황해하지 말고 빨리 적응을 해야 됩니다. 적응을 하고 또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일본은 또 그걸 배워서 또 자기 나름대로 어떤 문화를 또 만들고 또 교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역사는 그렇게 계속해서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너무 어느 한 지점에서 우리가 잘 나간다 해서 우쭈쭈쭈 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겸손하게 그 현재를 보면서 서로 도울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도와가는 그런 모습들.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돌고 도는 거라는 거. 절대로 우월의식 이런 거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걸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어쨌든 이 통신사를 통해 가지고 임진왜란 이후에 어떤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있었는데,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독도 문제가 나옵니다. 독도 문제. 특히 숙종 때 지금 숙종 때 연결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이때는 여러분들 사실은 조선 초기부터 울릉도와 독도를 비워놔요. 그걸 공도 정책이라 그래요. 왜냐면 거기에 자꾸 이렇게 외국들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주민들 보호하기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섬을 비워둡니다. 공도 정책. 그래서 여러분 이때가 되면요, 놀랍게도 울릉도에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거기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요.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 이 당시엔 독도가 위험한 게 아니라 울릉도가 위험했다니까.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게. 이때 와가지고 막 울릉도가 왜 우리 땅인데 왜, 심지어 이런 일이 있어요. 울릉도에 우리가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 근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을 잡아간 거야. 잡아가고 우리나라에 다시 그 잡아갔던 어민들 돌려보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는 울릉도에 우리 땅인데 다시는 좋은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오. 우리가 선의를 베풀어서 돌려주는 것이오. 이런 편지를 보내요. 놀랍죠 여러분들. 그런 적도 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외롭게 두면 안 돼요. 외롭게 두면 안 됩니다. 참 독도는 참 외로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희미해지는 것이고, 희미해지다 보면은 자꾸 딴짓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데서 나오게 되는 건데, 안용복이라는 이 분이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울릉도와 독도가 이게 우리 땅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가지고 확약을 받아와요. 우리 영토임을 인정하게 되었던 그런 역할들을 이 안용복이 했다. 참 대단하다. 그때 어떤 한 짧은 순간일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어떤 생계를 위한 어떤 그런 액션일지 모르겠지만, 이 안용복의 어떤 그 행동 하나가 지금 우리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어떤 그런 중요한 근거로 정말 활용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서 이제 대한제국 시대로 이제 들어와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가 1900년 따단 이제 건드리지 마라는 그런 모습들 나오고 있었는데, 이게 먼저였는데 일본이 바로 러일 전쟁. 이 러일 전쟁 과정에서 바로 일본 시마네현 강제 편입을 시키는 이런 어떤 그 만행이라고 하죠. 이런 만행. 사실 어찌 보면 여러분들 러일 전쟁 그 과정에서 이렇게 일본 영토를 편입시켰던 이것은 식민지 가장 최초의 어떤 식민지로 만들었던 그 최초의 액션. 그리고 나서 이제 그 5년 뒤 1910년도에 이제 우리가 완전히 영토를 다 식민지로 넘어가잖아요. 그 첫 출발이 독도였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독도부터 이제 일본이 이렇게 식민지로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외롭게 놔두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기억 전쟁이에요.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서로 기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기억하려고 하는 거에서 조금만 밀려버리면 지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기억해야 우리의 역사가 되기 때문이다 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 조선 후기의 어떤 외교 관계를 한번 살펴봤는데, 참 많은 것들을 시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좀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되기 위해서는 정말 스스로 좀 둘러볼 수 있는, 역사의 거울 앞에 자기를 세워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는 겁니다.